한신과 항우의 첫 격돌. 한편 아무도 모르게 유방을 살려보낸 초나라 대장 정공은 옹치와 함께 돌아가 항우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소장 등이 유방의 뒤를 추격했으나 행방이 묘연하여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항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한 얼굴로 두 장수를 노려보았다.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범증이 얼른 나서서 말했다. 유방의 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폐하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항우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자 범증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기는 했으나 한신이 아직 함양에 건재하고 병력과 군량이 넉넉하니 반드시 이번 패전을 서력하고자 대군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한신은 위표 따위와는 다른 장수이니 결코 그를 얕잡아 보셔서는 안 됩니다. 범중의 말을 들은 항우는 껄껄 웃으며 일소에 붙여버렸다. 아부는 어찌하여 한신 따위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기껏해야 남의 가랑이 밑을 기던 겁쟁이에 불과하니 아부께선 제발 다른 일에나 마음을 써주시오. 범증은 더 무어라 말하려 하다가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그때 사마흔과 동해가 한왕의 일족을 결박한 채 끌고 들어왔다. 항우는 사마흔과 동해를 보자 버럭 화부터 냈다. 침이 내 놈들을 삼진왕에 봉해주었건만 유방에게 항복하여 삼진을 잃게 하고는 이제 와서 유방이 패하니까 다시 짐에게 항복해 오겠단 말이냐. 너희 같은 소인배들을 거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항우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목을 베어 성문 밖에 효소하라 명했다. 이어서 유방의 일가 친척을 돌아보고는 태공에게 호통을 쳤다. 네 아들 유방이 사상의 정장이었던 것을 가엾이 여겨 한중왕이 봉해주었더니 제 직분을 다하기는커녕 짐의 은혜를 배반하고 감히 군사를 일으켜 관중을 빼앗고 짐을 치려고 했다. 예로부터 역적은 구족을 멸한다 했으니 너희들은 살려둘 수 없구나. 항우는 이같이 말한 다음 무사들에게 끌고 가라고 눈짓을 했다. 그러자 범증이 급히 나서서 간했다. 저들을 죽이신다면 천하의 인심이 폐하를 거역할 것입니다. 구태여 죽일 것이 아니라 살려두어 인질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따라 유방의 일족을 가두어 놓게 하고는 우자기에게 명하여 지키겠다. 이렇게 팽성에서의 일을 모두 수습한 항우는 제나라를 정벌 중인 종리매와 용저를 돕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출진했다. 제왕 전광은 오랫동안 초해대장 종리매와 용저에게 포위되어 성안의 양식도 거의 바닥이 난 데다가 항우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에 빠졌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유방도 팽성 싸움에서 참패한 마당에 더 이상 기대어 볼 것도 없었다. 결국 전광은 항우가 도착하기도 전에 성문을 열고 종리매와 용저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항우는 어렵지 않게 제나라 정벌을 끝내고 팽성으로 개선했다. 한편 영양으로 들어간 유방은 계속해서 군사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항우에게 참패한 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이 괴로웠다. 유방은 하루빨리 팽성으로 쳐들어가 지난날의 참패를 서력하고 가족들을 구할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와 양 두 나라가 항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량과 상의하여 팽월을 양왕에 봉하면서 잃어버린 양나라를 회복하라는 급보를 띄었다. 그리고는 장량을 따로 불러 물었다.
그동안 흩어졌던 군사들이 다시 모이고 새로 보강된 군사들도 적지 않아 바야흐로 형세가 강대해졌으나 이를 지휘할 대장이 없으니 다시 한신을 불러 대원수를 삼고자 하오. 유방의 표정은 몹시 착잡해 보였다. 이에 장량이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한신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힘이 초나라에 비해 약하므로 초나라의 힘을 빼앗아 우리의 힘으로 만든 후에 초나라를 치는 이른바 역강자구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한신을 내세워 크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시오. 2명의 초나라 용장인 영포와 팽월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팽월은 이미 우리에게 항복했기에 부르기만 하면 되오나 영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 못할 것입니다. 영포는 오랫동안 초를 섬긴 데다 항우와는 막역한 사이일 텐데 과연 우리를 따르려 하겠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우가 본시 우락부락한 성격인 것처럼 영포의 성격 또한 불과 같아서 둘 사이에 쌓인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전에 영포가 태군과 태우를 추격하다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항우의 노여움을 샀다고 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어 이 틈을 이용한다면 그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수하가 적임일 것입니다. 영포와 동양인데다 재주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하니 그라면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유방이 즉시 수하를 불러들이자 장량은 그에게 몇 가지 계책을 일러주고는 영포에게로 떠나게 했다. 수하가 영포의 궁중으로 들어가 예를 올리자 영포가 험상궂은 얼굴로 물었다. 네가 유방의 세계구로서 나를 설득하러 온 게로구나. 대왕께서 곧 화를 당하시겠기에 동양 사람으로서 이를 깨우쳐 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내가 화를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패왕이 지난날 의제를 시해함으로써 천하의 민심을 크게 잃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패왕이 뒤늦게 이를 깨닫고 그 잘못을 모두 대왕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으니 어찌 대왕에게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수하의 말을 들은 영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를 갈며 분해했다. 아니, 그것은 패왕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지금 와서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란 말이냐? 내 이 분함을 꼭 씻고야 말리라. 대왕께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세상의 의심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왕이 50만 대군으로 초나라를 정벌하려 하고 있으니 이때 대왕께서 한왕을 도와 패왕을 치신다면 억울함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한왕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전부터 한왕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소. 선생이 잠시 이곳에 머무시면 중신들과 함께 상의한 후 함께 한왕을 찾아가 뵙도록 하겠소. 그런데 바로 이때 공교롭게도 항우가 보낸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영포를 찾아왔다. 영포는 조서를 펼쳐 읽어보았다. 임금이 군사를 일으키면 신하가 이를 돕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국왕 땅만을 지키며 홀로 편안하게 있는 것인가? 일찍이 제 나라를 칠 때에도 병을 핑계로 모른 척했고 이번 팽성 싸움 때에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 이 어찌 군신간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죄를 묻기 전에 다시 한번 속죄의 기회를 줄 것이니
속히 군사를 이끌고 오라. 그대를 한나라 정벌의 선봉에 서게 할 것이다. 항우의 조서를 읽고 난 영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아의 말이 100번 옳지만 천하의 항우와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다. 이때 수아의 기민한 임기응변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수아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항우의 사자에게 호통을 쳤다. 국왕왕께서는 이미 한나라와 힘을 합치기로 하였거늘 어찌 항우의 명령 따위를 듣겠는가? 항우의 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나는 한나라의 장수 수아다. 여기 계신 국왕왕과 우리 한왕은 뜻을 모아 대영무도한 항우를 청벌함으로써 천하의 대의를 바로 세우기로 하셨다. 수아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대답하자 항우의 사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포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수아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영포에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속히 저자의 목을 베어 대왕의 뜻을 천하에 밝히십시오. 순간 영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칼이 한번 번쩍하고 빛나더니 사자의 목이 바닥에 뒹굴었다. 영포는 그 길로 수아와 함께 유방에게로 가 투항했다. 한편 조서를 가지고 영포에게로 갔던 사신이 영포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들은 항우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내가 보낸 사자를 죽이고 유방에게 빌붙었단 말이냐? 내 이놈을 당장 죽여! 한을 풀고 말겠다! 항우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자 범증이 조용히 아뢰었다. 고정하십시오. 먼저 양나라의 팽월이 우리의 양도를 끊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한신을 무찔러 버리신다면 영포 같은 건 문제도 아닙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고서야 간신히 화를 누그러뜨렸다. 이때 유방은 팽월에게 보냈던 사자에게서 팽월이 기꺼이 초나라의 양도를 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한껏 고무된 그는 급히 장량을 불러 말했다. 선생의 생각대로 영포마저 우리의 편이 되었고 팽월은 항우에게로 가는 양도를 끊겠다고 약속했어. 이제 한신을 다시 불러야 할 때가 된 것 같으니 속히 그를 불러주시오. 그러자 장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침 승상이 한중에서 군량을 운반해 함양에 와 있다고 하니 신이 가서 만나보고 승상과 함께 한신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튿날 장량은 영양성을 나와 함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함양에 도착한 장량은 곧장 승상부로 가서 소화부터 만났다. 두 사람은 술상을 내오게 한 후 지난날의 일과 정담을 주고받다가 문득 장량이 물었다. 내 오래도록 한신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요사이 잘 있습니까? 한원수는 지난번 낙양에서 돌아온 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팽성 공격을 반대했다가 폐하께 원수의 인장을 빼앗긴 게 못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폐하께서 팽성 싸움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조차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소아의 귀에 입을 가까이 하곤 한참 동안 무언가를 소곤거렸다. 다들은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함양성 사대문에는 다음과 같은 방이 나붙었다. 한왕께서 팽성 싸움에 크게 패하신 후 태공 이하 일가족이 초나라의 인질로 붙잡혀 있으므로 이제 관중의 모든 땅을 조폐왕에게 바치고 항복하기로 하였다. 승상부. 이 같은 방이 나붙자 함양성의 백성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모두들 술렁거리며 우왕좌왕했다. 이 소식은
한신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는 장자방이 나를 불러내려는 술책이 분명한데 어찌 이리도 무모한 짓을. 한신이 내심 의아해하고 있을 때 승상부에서 사자가 왔다. 지금 장자방 선생께서 폐하의 명을 받들고 초나라 사자와 함께 승상부로 와서 초나라에 항복하는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크게 상심하신 승상께서는 이 사실을 대원수께 아뢰고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물러가도록 하라. 승상부에 사자를 보내고 난 한신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싸움에 지고 가족이 사로잡혔다고 해서 성급히 항우에게 항복을 하다니. 일국의 왕으로서 어찌 그리 소심하단 말인가. 내가 이제껏 이루어 놓은 일들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구나. 한 왕을 친히 내게로 오게 해 위험을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복종케 하려 했던 것인데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우선 승상과 장자방부터 만나봐야겠구나. 한신은 급히 승상부로 달려갔다. 한신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들은 소환은 크게 기뻐하며 장량에게 말했다. 과연 선생의 짐작대로 한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승상께서 먼저 한 원수를 만나보십시오. 장량은 곧 병풍 뒤로 몸을 감추었다. 이윽고 한신이 들어오자 소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신의 두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이렇게 원수를 배우니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풀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자방 선생마저 폐하와 한마음이 되어 항복을 결정해버렸으니 앞으로 하늘 아래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아의 말을 들은 한신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장자방 선생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항우가 비록 강포하더구는 하나 그의 곁에 범증이 있는 한 폐하의 존속을 살해하지는 않을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승상께서는 관중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은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초를 멸하고 폐하의 존속을 모두 모셔오겠습니다. 바로 이때 병풍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장량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속히 사대문에 내건 방을 거두도록 하시지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오직 한 원수뿐인데 원수께서 이처럼 결심이 굳으시니 무엇을 더 근심하겠습니까? 하지만 폐하께서 한 원수의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한신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치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직접 영양으로 가서 폐하를 뵙고 마음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이렇게 말하고 승상부를 나갔다. 소아는 곧 사람을 시켜 사대문에 붙인 방을 모두 걷어들이게 했고 장량 또한 그 길로 영양으로 돌아가 유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한신을 맞을 대비책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다음 날 한신은 군마를 정비하여 소아와 함께 영양성으로 향했다. 한신과 소아가 당도하자 유방은 먼저 소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짐이 승상과 작별한 후 한중 땅이 잘 다스려져 백성들이 생업에 힘쓸 뿐 아니라 군사들이 수년간 굶주리는 일이 없었음은 모두 승상의 공이요. 유방은 이어 한신을 가까이 오게 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우매하여 대원수의 충간을 듣지 않았다가 오늘 이 꼴이 되고 말았으니 원수를 대하기가 심히 부끄럽구려. 그러자 한신이 배복하며 말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의 상사이오니
폐하께서는 심려치 마십시오. 신은 그간 병을 얻어 조리하느라 일찍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폐하의 관영으로 용서함을 받아 항우를 쳐서 멸하고자 합니다. 유방은 장량이 일러준 대로 짐짓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초나라의 기세가 우길승천하고 있는 데다가 항우는 단신으로 우리의 장수 60여 명과 싸워 이긴 천하의 용장이니 대원수인들 어찌 그를 이길 수 있겠소. 그래서 방금까지 초나라에 항서를 내고 있던 중이었어.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적의 위세만 칭찬하시고 신의 얘기는 이처럼 꺾으시는 것입니까? 신이 이제 항우와 자웅을 겨룰 것이니 반드시 사로잡아 폐하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한신은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유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신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난 들었지. 순순히 항우에게 항복하고 싶겠어. 상황이 하도 궁하여 그렇게라도 해서 백성들의 희생이나 줄여보려고 했던 것인데 원수의 결심이 이토록 굳은 것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든든하오. 그래, 원수의 심중에 있는 묘책을 내게도 좀 들려주시겠어. 신이 그동안 함양에 있으면서 은밀히 수백 대의 전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병서에도 이르기를 평지에서는 전거를 쓰는 싸움이 제일이라고 했고 신이 이 근방의 지세를 살펴보니 영양성 30리 밖에 광활한 들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적을 유인해 전차를 사용한다면 천하의 항우라도 어렵지 않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신의 말을 들은 유방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원수가 이미 그러한 준비까지 해두었거늘 내 무엇을 더 근심하겠어. 그로부터 한신은 함양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거를 들여와 영양성 30리 밖 대평원에 큰 성체를 구축하고 매일같이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전거전에 대비한 교련에 매진했다. 그러기를 2달이 지나자 군사들은 모두 전거에 익숙해졌으며 또 새로이 만든 전거를 합쳐 그 수요가 무려 3,000여 대에 이르렀다. 마침내 한신이 출전을 앞두고 유방을 찾았다. 이제 전차전에도 익숙해지고 그 밖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항우에게 전서를 보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쳐들어오도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항우가 왕릉의 인물됨을 탐낸 나머지 그의 노모를 인질로 잡아놓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하더이다. 다행히 그 밀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객사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원수는 그자로 하여금 항우에게 전서를 전하게 하시오. 이렇게 꼭 들어맞는 인편도 없을 것입니다. 그자를 곧 만나보겠습니다. 한신은 즉시 객사로 나가 초의 밀사를 불러 은밀히 속삭였다. 내 본시 패왕의 신하로서 지난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긴 했지만 한시도 초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버린 적이 없소이다. 해서 비밀리에 표문을 써 패왕께 이 뜻을 전달하려 하니 직사는 나를 위해 이 표문을 전해주시오. 한신이 봉서 한 통과 함께 황금 20냥을 건네주자 초의 밀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패왕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왕릉을 부르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실 원수의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께서 이같이 초나라로 돌아가실 뜻을 보이니 패왕께서 들으시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신에게 속은 초의 밀사는 항우를 알현하고 한신의 당부를 그대로 아뢰었다. 뭐? 한신이 투항을 하겠다고? 뜻밖의 보고를 들은 항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서를 뜯어보았다. 한해 대장군 파초대원수 한신이 이 글을 서초 패왕에게 띄운다.
내 오래도록 의제를 시해한 역적을 치고자 군사를 조련해온 바 이제 삼군을 거느리고 영양성 밖에 진을 치고 기다리노라. 이번에야말로 기어이 역적의 머리를 베어 만흥의 길 위에 매달아 놓을 것이니 그대는 속히 달려와 목을 바치도록 하라. 이것은 항서가 아니라 싸움을 거는 전서였다. 항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비렁뱅이 놈이! 감히 침을 농락하다니. 내 이놈을 죽여 들깨의 먹이로 던져주고 말겠다. 항우가 즉시 영을 내려 출전 준비를 다그치자 이를 보고 있던 범증이 나서서 말했다. 이는 한신의 폐하의 노여움을 촉발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쳐들어가게 한 다음 복병으로서 공격하려는 계교입니다. 한신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것이니 부디 진정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신 후에 군사를 움직이십시오. 아니요. 한신이란 놈이 감히 전서를 항서로 속여 보내왔으니 이런 모욕이 또 어디 있단 말이요. 내 결심은 이미 굳었으니 아부는 더 이상 말리지 마시오. 항우는 끝내 범증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전 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이윽고 준비가 갖추어지자 범증으로 하여금 팽성을 지키도록 하고 친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영양성 50리 밖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계포와 종리매를 불러 먼저 한군의 허실을 탐지하라고 명했다. 한신의 첩자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한신은 장수들을 모아놓고는 영을 내렸다. 초군이 지금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고 있다 하니 제장들은 내가 이미 당부한 대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지 마시오. 항우는 반드시 이곳으로 쳐들어올 터이니 그때를 기다려 일시에 공격하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이때 계포와 종림에는 한신의 진영 가까이까지 접근해 동정을 살폈으나 그저 조용하기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두 장수가 돌아가 항우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항우는 더욱 분을 사기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이놈이 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정 그렇다면 내 기꺼이 선공을 퍼부어 주리라. 너희들은 뒤에 있다가 만약 사태가 급박하거든 즉시 구원토록 하라. 항우는 환초, 우영, 항장, 우작이 네 장수를 좌우에 따르게 하여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한군의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 한신이 말을 타고 달려나와 큰 소리로 조롱하듯 말했다. 함양에서 작별한 뒤로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갑옷을 입고 있어 예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항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력같이 소리쳤다. 내 이놈! 내 오늘 너를 기필코 죽이고야 말리라. 항우가 오추마를 몰아 한신에게로 달려들자 한신은 여러 장수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쪽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항우가 군사들을 독려해 추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계포와 종리매가 급히 달려와 만류했다. 한신이 싸우려고는 않고 도망만 가는 것으로 보아 우리를 유인하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폐하께서는 섣불리 뒤쫓지 마십시오. 그러나 항우는 두 장수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급히 오추마를 몰아 한신의 뒤를 쫓았다. 한신은 항우가 급히 쫓아오면 급히 달아나고 천천히 쫓아오면 천천히 달아나며 항우를 조롱했다. 이에 분통이 터진 항우는 쉬지 않고 추격해 어느덧 경색하까지 이르렀다. 한신이 강 위에 걸쳐져 있는 좁은 다리 위를 천천히 건너자 항우도 장수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조심스레 다리를 건넜다. 다시 시별이의 추격이 계속되던 중 돌연 초군의 후진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경색하의 다리가 적의 손에 끊기고 물살이 급해 우리의 군사 태반이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항우는 비로소 한신의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되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일어나면서 무수한 전거들이 화살을 쏘면서 돌진해왔다. 항우는 군사를 나누어 포위를 뚫어보려 했으나 빛발같이 쏟아지는 화살 속에 시체만 쌓여갔다. 그 사이 전거는 철통같이 사방을 에워싸고 뒤이어 한군의 기병들이 돌진해 오면서 초군들을 사정없이 도륙했다. 나의 천명이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항우의 입에서 무거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때 계포와 종림회가 경색하의 다리가 끊겼음을 알고 남계의 비탈길을 끼고 돌아 항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계포와 종림회는 초군의 선두에 서서 좌충우돌하며 혈로를 뚫고 조금 전에 지나왔던 남계의 좁은 길로 항우를 호위하며 빠져나갔다. 이 싸움에서 초군의 대장 우영은 난군 중에 죽고 환초는 등에 화살을 맞아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그 밖에 죽은 자들의 수요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침이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구나. 항우는 크게 낙심했다. 가까스로 포위망에서 벗어나 계구에 당도했건만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방에서 울리는 한군의 함성 소리는 잦아들 줄을 몰랐다.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본진을 향해 퇴각을 강행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초군 하나가 달려오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본진을 이미 한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온몸에서 맥이 빠지는 듯했다. 할 수 없구나. 이 길로 곧장 팽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군마를 정비한 다음 이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리라. 항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일시에 횃불이 일어나며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뒤이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더니 그중 하나가 항우의 가슴에 꽂혔다. 이놈들이 감히... 항우는 이를 악물고 화살을 뽑아 내던지고는 급히 말을 몰아 동쪽으로 내달렸다. 초군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목숨을 내놓고 항우를 수행하는 군사는 불과 100여기에 불과했다. 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0여리의 길을 달렸다. 몸도 말도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소낙비까지 억수로 쏟아졌지만 한군의 추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때 바로 맞은편에서 한때의 군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항우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제 빠져나갈 길도 없구나. 내 비겁하게 달아나느니 이곳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으리라. 항우는 초청검을 칼집에 꽂고 창을 거머쥐었다. 아무래도 가슴에 부상을 입은 탓에 칼보다는 창이 나을 듯했다. 그런데 마주 달려오는 군사는 한군이 아니라 초나라의 포장군이 이끄는 구원병이었다. 신이 범아부의 지시로 군사 3만을 이끌고 왔사오니 폐하께서는 안심하시고 속히 팽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뒤는 소장이 감당하겠습니다. 포장군의 무용은 참으로 대단했다. 그가 일군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무수한 한군들을 베어넘기니 한해 대장 이필과 낙인 두 장수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세 장수가 한데 어우러져 불꽃을 튀기며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포장군의 칼날에 이필의 목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이필의 죽음을 본 낙인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자 포장군은 그마저도 화살을 날려 등을 꿰뚫어 버렸다. 두 대장을 잃어버린 한군은 제각기 도망가기에 바빴고 포장군은 이것을 또 추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윽고 한군을 물리친 포장군이 다시 항우에게 달려와 전과를 보고했다. 소장이 폐하의 흥복을 빌어 한해 대장 둘을 죽이고 적군이 달아나는 것을 기회로 회군하였습니다. 내가 수년간 적장과 마주하여 싸우면 이기지 않음이 없었고 치면 반드시 빼앗아 왔건을
오늘과 같은 참패는 실로 처음이로다. 그대가 범아부의 명을 받고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짐은 꼼짝없이 한 신에게 사로잡히어 욕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항우는 긴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다. 항우가 팽성으로 돌아가 군사를 점검해보니 30만의 정병 중에 20만을 잃은지라 범중을 불러 힘없이 물었다. 내 아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참패를 당하고 말았구려. 이제 어찌하면 좋소. 범증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왕 위표가 지난날 패전한 책임을 지고 평양으로 물러가 있는데 후일 유방이 벌할까 두려워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폐하께서 밀사를 보내어 그를 회유하면 그는 반드시 투항에 올 것입니다. 한신이 이 소식을 들으면 즉시 평양을 치러 갈 것이니 그때 폐하께서 영양성의 허수를 틈타 급히 치시면 유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일거양득의 묘개구려. 그러면 누구를 보내면 되겠소? 그러자 상서령, 항백이 나섰다. 신의 벗 중에 관상객 허브란 자가 있는데 위표와는 본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가 평양에 있으니 신이 그에게 서신을 보내 위표를 달래게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 말에 항우는 물론 범증도 크게 기뻐했다. 즉시 항백에게 서한을 써서 종자로 하여금 평양의 허브에게 보내게 했다. 항백의 서신을 받은 허브는 즉시 위표를 찾아갔다. 위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허브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네, 그렇지 않아도 선생을 만났으면 하던 차였는데. 마침 잘 오셨어. 부탁이니 내 관상을 보고 길흉을 점쳐주시오. 허브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위표를 밝은 곳에 앉게 하고 그의 상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크게 불길한 상이었다. 이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필시 노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 되면 초패왕의 명을 어기게 되고 항백과의 우정도 쳐버리게 되리라. 허브는 웃는 낯으로 거짓을 말했다. 대왕은 극히 귀하게 되실 상입니다. 얼굴 가득 희색이 뻗치었으니 앞으로 100일이 넘지 않아 사방의 영웅들이 대왕께 복종해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위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허브가 돌아가자 위표는 즉시 대부 주숙을 불러 말했다. 지난날 내가 비록 한해 대장군으로서 참패했으나 이는 병가의 상사였어. 그런데도 원수의 인을 빼앗고 이런 곳으로 좌천시키니 앞으로 또 어떤 벌이 떨어질지 모르겠구려. 그래서 말인데 내 차라리 한 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에 항복하여 한왕을 쳐 파한 후 도읍을 함양으로 옮기고 한초와 함께 천하를 삼분하려 하니 그대는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시오. 위표의 난데없는 명령에 주숙은 깜짝 놀라 말했다. 천하가 한왕의 덕에 감복하고 또 한신의 신묘한 계책은 조패왕의 용맹함으로도 당하지 못하는 터인데 이제 대왕이 외로운 형세에 용맹한 대장 하나 없이 어떻게 그들과 다투려 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대로 한 나라를 섬기면 자연히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될 터이니 대왕은 깊이 통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소. 자고로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지 않소. 위표는 주숙의 간청을 물리치고 항우에게 표를 올려 스스로 항복하고 말았다. 한신과 항우의 첫 격돌. 한편 아무도 모르게 유방을 살려보낸 초나라 대장 정공은 옹치와 함께 돌아가 항우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소장 등이 유방의 뒤를 추격했으나 행방이 묘연하여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항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한 얼굴로 두 장수를 노려보았다.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범증이 얼른 나서서 말했다. 유방의 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폐하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항우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자 범증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기는 했으나 한신이 아직 함양에 건재하고 병력과 군량이 넉넉하니 반드시 이번 패전을 서력하고자 대군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한신은 위표 따위와는 다른 장수이니 결코 그를 얕잡아 보셔서는 안 됩니다. 범중의 말을 들은 항우는 껄껄 웃으며 일소에 붙여버렸다. 아부는 어찌하여 한신 따위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기껏해야 남의 가랑이 밑을 기던 겁쟁이에 불과하니 아부께선 제발 다른 일에나 마음을 써주시오. 범증은 더 무어라 말하려 하다가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그때 사마흔과 동해가 한왕의 일족을 결박한 채 끌고 들어왔다. 항우는 사마흔과 동해를 보자 버럭 화부터 냈다. 침이 내 놈들을 삼진왕에 봉해 주었건만 유방에게 항복하여 삼진을 잃게 하고는 이제 와서 유방이 패하니까 다시 짐에게 항복해 오겠단 말이냐. 너희 같은 소인배들을 거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항우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목을 베어 성문 밖에 효소하라 명했다. 이어서 유방의 일가 친척을 돌아보고는 태공에게 호통을 쳤다. 네 아들 유방이 사상의 정장이었던 것을 가엾이 여겨 한중왕에 봉해주었더니 제 직분을 다하기는커녕 짐의 은혜를 배반하고 감히 군사를 일으켜 관중을 빼앗고 침을 치려고 했다. 예로부터 역적은 구족을 멸한다 했으니 너희들은 살려둘 수 없구나. 항우는 이같이 말한 다음 무사들에게 끌고 가라고 눈짓을 했다. 그러자 범증이 급히 나서서 간했다. 저들을 죽이신다면 천하의 인심이 폐하를 거역할 것입니다. 구태여 죽일 것이 아니라 살려두어 인질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따라 유방의 일족을 가두어 놓게 하고는 우자기에게 명하여 지키게 했다. 이렇게 팽성에서의 일을 모두 수습한 항우는 제나라를 정벌 중인 종리매와 용절을 돕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출진했다. 제왕 전광은 오랫동안 초해대장 종리매와 용저에게 포위되어 성안의 양식도 거의 바닥이 난 데다가 항우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에 빠졌다.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유방도 팽성 싸움에서 참패한 마당에 더 이상 기대어 볼 곳도 없었다. 결국 전광은 항우가 도착하기도 전에 성문을 열고 종리매와 용저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항우는 어렵지 않게 제나라 정벌을 끝내고 팽성으로 개선했다. 한편 영양으로 들어간 유방은 계속해서 군사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항우에게 참패한 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이 괴로웠다. 유방은 하루빨리 팽성으로 쳐들어가 지난날의 참패를 서력하고 가족들을 구할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와 양 두 나라가 항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장량과 상의하여 팽월을 양왕에 봉하면서 잃어버린 양나라를 회복하라는 급보를 띄었다. 그리고는 장량을 따로 불러 물었다. 그동안 흩어졌던 군사들이 다시 모이고 새로 보강된 군사들도 적지 않아 바야흐로 형세가 강대해졌으나 이를 지휘할 대장이 없으니 다시 한신을 불러 대원수를 삼고자 하오.
유방의 표정은 몹시 착잡해 보였다. 이에 장량이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한신을 부를 때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힘이 초나라에 비해 약하므로 초나라의 힘을 빼앗아 우리의 힘으로 만든 후에 초나라를 치는 이른바 역강 자구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한신을 내세워 크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시오. 2명의 초나라 용장인 영포와 팽월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팽월은 이미 우리에게 항복했기에 부르기만 하면 되오나 영포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 못할 것입니다. 영포는 오랫동안 초를 섬긴 데다 항우와는 막역한 사이일 텐데 과연 우리를 따르려 하겠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우가 본시 우락부락한 성격인 것처럼 영포의 성격 또한 불과 같아서 둘 사이에 쌓인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가 전에 영포가 태군과 태우를 추격하다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항우의 노여움을 샀다고 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보내어 이 틈을 이용한다면 그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수하가 적임일 것입니다. 영포와 동양인데다 재주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하니 그라면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유방이 즉시 수하를 불러들이자 장량은 그에게 몇 가지 계책을 일러주고는 영포에게로 떠나게 했다. 수하가 영포의 궁중으로 들어가 예를 올리자 영포가 험상궂은 얼굴로 물었다. 네가 유방의 세객으로서 나를 설득하러 온 게로구나. 대왕께서 곧 화를 당하시겠기에 동양 사람으로서 이를 깨우쳐 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내가 화를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폐왕이 지난날 의제를 시해함으로써 천하의 민심을 크게 잃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폐왕이 뒤늦게 이를 깨닫고 그 잘못을 모두 대왕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으니 어찌 대왕에게 화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수하의 말을 들은 영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를 갈며 분해했다. 아니, 그것은 폐왕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지금 와서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소리란 말이냐? 내 이 분함을 꼭 씻고야 말리라. 대왕께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세상의 의심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왕이 50만 대군으로 초나라를 정벌하려 하고 있으니 이때 대왕께서 한왕을 도와 폐왕을 치신다면 억울함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한왕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전부터 한왕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소. 선생이 잠시 이곳에 머무시면 중신들과 함께 상의한 후 함께 한왕을 찾아가 뵙도록 하겠소. 그런데 바로 이때 공교롭게도 항우가 보낸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영포를 찾아왔다. 영포는 조서를 펼쳐 읽어보았다. 임금이 군사를 일으키면 신하가 이를 돕는 것이 마땅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국왕 땅만을 지키며 홀로 편안하게 있는 것인가. 일찍이 제 나라를 칠 때에도 병을 핑계로 모른 척했고 이번 팽성 싸움 때에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 이 어찌 군신 간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죄를 묻기 전에 다시 한번 속죄의 기회를 줄 것이니 속히 군사를 이끌고 오라. 그대를 한나라 정벌의 선봉에 서게 할 것이다. 항우의 조서를 읽고 난 영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하의 말이 100번 옳지만 천하의 항우와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다. 이때 수아의 기민한 임기응변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수아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항우의 사자에게 호통을 쳤다. 국왕왕께서는 이미 한나라와 힘을 합치기로 하였거늘 어찌 항우의 명령 따위를 듣겠는가? 항우의 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나는 한나라의 장수 수아다. 여기 계신 국왕왕과 우리 한왕은 뜻을 모아 대영무도한 항우를 청벌함으로써 천하의 대의를 바로 세우기로 하셨다. 수아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대답하자 항우의 사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포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수아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영포에게 말했다. 대왕께서는 속히 저자의 목을 베어 대왕의 뜻을 천하에 밝히십시오. 순간 영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칼이 한번 번쩍하고 빛나더니 사자의 목이 바닥에 뒹굴었다. 영포는 그 길로 수아와 함께 유방에게로 가 투항했다. 한편 조서를 가지고 영포에게로 갔던 사신이 영포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들은 항우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내가 보낸 사자를 죽이고 유방에게 빌붙었단 말이냐? 내 이놈을 당장 죽여! 한을 풀고 말겠다! 항우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자 범증이 조용히 아뢰었다. 고정하십시오. 먼저 양나라의 팽월이 우리의 양도를 끊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한신을 무찔러 버리신다면 영포 같은 건 문제도 아닙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고서야 간신히 화를 누그러뜨렸다. 이때 유방은 팽월에게 보냈던 사자에게서 팽월이 기꺼이 초나라의 양도를 끊겠다고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한껏 고무된 그는 급히 장량을 불러 말했다. 선생의 생각대로 영포마저 우리의 편이 되었고 팽월은 항우에게로 가는 양도를 끊겠다고 약속했어. 이제 한신을 다시 불러야 할 때가 된 것 같으니 속히 그를 불러주시오. 그러자 장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침 승상이 한중에서 군량을 운반해 함양에 와 있다고 하니 신이 가서 만나보고 승상과 함께 한신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튿날 장량은 영양성을 나와 함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함양에 도착한 장량은 곧장 승상부로 가서 소아부터 만났다. 두 사람은 술상을 내오게 한 후 지난날의 일과 정담을 주고받다가 문득 장량이 물었다. 내 오래도록 한신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요사이 잘 있습니까? 한원수는 지난번 낙양에서 돌아온 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팽성 공격을 반대했다가 폐하께 원수의 인장을 빼앗긴 게 못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폐하께서 팽성 싸움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조차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소아의 귀에 입을 가까이 하곤 한참 동안 무언가를 소곤거렸다. 다들은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함양성 사대문에는 다음과 같은 방이 나붙었다. 한왕께서 팽성 싸움에 크게 패하신 후 태공 이하 일가족이 초나라의 인질로 붙잡혀 있으므로 이제 관중의 모든 땅을 초패왕에게 바치고 항복하기로 하였다. 승상부. 이 같은 방이 나붙자 함양성의 백성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모두들 술렁거리며 우왕좌왕했다. 이 소식은 한신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는 장자방이 나를 불러내려는 술책이 분명한데 어찌 이리도 무모한 짓을. 한신이 내심 의아해하고 있을 때 승상부에서 사자가 왔다.
지금 장자방 선생께서 폐하의 명을 받들고 초나라 사자와 함께 승상부로 와서 초나라에 항복하는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크게 상심하신 승상께서는 이 사실을 대원수께 아뢰고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물러가도록 하라. 승상부에 사자를 보내고 난 한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싸움에 지고 가족이 사로잡혔다고 해서 성급히 항우에게 항복을 하다니. 일국의 왕으로서 어찌 그리 소심하단 말인가. 내가 이제껏 이루어 놓은 일들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구나. 한 왕을 친히 내게로 오게 해 위험을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복종케 하려 했던 것인데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우선 승상과 장자방부터 만나봐야겠구나. 한신은 급히 승상부로 달려갔다. 한신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들은 소환은 크게 기뻐하며 장량에게 말했다. 과연 선생의 짐작대로 한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승상께서 먼저 한 원수를 만나보십시오. 장량은 곧 병풍 뒤로 몸을 감추었다. 이윽고 한신이 들어오자 소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신의 두 손을 부여잡고 말했다. 이렇게 원수를 배우니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풀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자방 선생마저 폐하와 한마음이 되어 항복을 결정해버렸으니 앞으로 하늘 아래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아의 말을 들은 한신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장자방 선생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항우가 비록 강포하더구는 하나 그의 곁에 범증이 있는 한 폐하의 존속을 살해하지는 않을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승상께서는 관중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은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초를 멸하고 폐하의 존속을 모두 모셔오겠습니다. 바로 이때 병풍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장량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속히 사대문에 내건 방을 거두도록 하시지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오직 한 원수뿐인데 원수께서 이처럼 결심이 굳으시니 무엇을 더 근심하겠습니까? 하지만 폐하께서 한 원수의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한신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치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직접 영양으로 가서 폐하를 뵙고 마음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이렇게 말하고 승상부를 나갔다. 소아는 곧 사람을 시켜 사대문에 붙인 방을 모두 걷어들이게 했고 장량 또한 그 길로 영양으로 돌아가 유방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한신을 맞을 대비책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다음 날 한신은 군마를 정비하여 소아와 함께 영양성으로 향했다. 한신과 소아가 당도하자 유방은 먼저 소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짐이 승상과 작별한 후 한중 땅이 잘 다스려져 백성들이 생업에 힘쓸 뿐 아니라 군사들이 수년간 굶주리는 일이 없었음은 모두 승상의 공이요. 유방은 이어 한신을 가까이 오게 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우매하여 대원수의 충간을 듣지 않았다가 오늘 이 꼴이 되고 말았으니 원수를 대하기가 심히 부끄럽구려. 그러자 한신이 배복하며 말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의 상사이오니 폐하께서는 심려치 마십시오. 신은 그간 병을 얻어 조리하느라 일찍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폐하의 관영으로 용서함을 받아 항우를 쳐서 멸하고자 합니다.
유방은 장량이 일러준 대로 짐짓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초나라의 기세가 우길승천하고 있는 데다가 항우는 단신으로 우리의 장수 60여 명과 싸워 이긴 천하의 용장이니 대원수인들 어찌 그를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방금까지 초나라에 항서를 내고 있던 중이었어.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적의 위세만 칭찬하시고 신의 얘기는 이처럼 꺾으시는 것입니까? 신이 이제 항우와 자웅을 겨룰 것이니 반드시 사로잡아 폐하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한신은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유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신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난들 어찌 순순히 항우에게 항복하고 싶겠어. 상황이 하도 궁하여 그렇게라도 해서 백성들의 희생이나 줄여보려고 했던 것인데 원수의 결심이 이토록 굳은 것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든든하오. 그래, 원수의 심중에 있는 묘책을 내게도 좀 들려주시겠어? 신이 그동안 함양에 있으면서 은밀히 수백 대의 전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병서에도 이르기를 평지에서는 전거를 쓰는 싸움이 제일이라고 했고 신이 이 근방의 지세를 살펴보니 영양성 30리 밖에 광활한 들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적을 유인해 전차를 사용한다면 천하의 항우라도 어렵지 않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신의 말을 들은 유방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원수가 이미 그러한 준비까지 해두었거늘 내 무엇을 더 근심하겠어. 그로부터 한신은 함양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거를 들여와 영양성 30리 밖 대평원에 큰 성체를 구축하고 매일같이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전거전에 대비한 교련에 매진했다. 그러기를 2달이 지나자 군사들은 모두 전거에 익숙해졌으며 또 새로이 만든 전거를 합쳐 그 수요가 무려 3,000여 대에 이르렀다. 마침내 한신이 출전을 앞두고 유방을 찾았다. 이제 전차전에도 익숙해지고 그 밖의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항우에게 전서를 보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쳐들어오도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항우가 왕릉의 인물됨을 탐낸 나머지 그의 노모를 인질로 잡아놓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하더이다. 다행히 그 밀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객사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원수는 그자로 하여금 항우에게 전서를 전하게 하시오. 이렇게 꼭 들어맞는 인편도 없을 것입니다. 그자를 곧 만나보겠습니다. 한신은 즉시 객사로 나가 초의 밀사를 불러 은밀히 속삭였다. 내 본시 패왕의 신하로서 지난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긴 했지만 한시도 초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버린 적이 없소이다. 해서 비밀리에 표문을 써 패왕께 이 뜻을 전달하려 하니 직사는 나를 위해 이 표문을 전해주시오. 한신이 봉서 한 통과 함께 황금 20냥을 건네주자 초의 밀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패왕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왕릉을 부르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실 원수의 소식을 탐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께서 이같이 초나라로 돌아가실 뜻을 보이니 패왕께서 들으시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신에게 속은 초의 밀사는 항우를 알현하고 한신의 당부를 그대로 아뢰었다. 뭐? 한신이 투항을 하겠다고? 뜻밖의 보고를 들은 항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서를 뜯어보았다. 한해 대장군 파초대원수 한신이 이 글을 서초 패왕에게 띄운다. 내 오래토록 의제를 시해한 역적을 치고자 군사를 조련해온 바 이제 3군을 거느리고 영양성 밖에 진을 치고 기다리노라. 이번에야말로 기어이 역적의 머리를 베어 만흥의 길 위에 매달아 놓을 것이니
그대는 속히 달려와 목을 바치도록 하라. 이것은 항서가 아니라 싸움을 거는 전서였다. 항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비렁뱅이 놈이! 감히 침을 농락하다니. 내 이놈을 죽여 들깨의 먹이로 던져주고 말겠다. 항우가 즉시 영을 내려 출전 준비를 다그치자 이를 보고 있던 범증이 나서서 말했다. 이는 한신의 폐하의 노여움을 촉발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쳐들어가게 한 다음 복병으로서 공격하려는 계교입니다. 한신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것이니 부디 진정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신 후에 군사를 움직이십시오. 아니요. 한신이란 놈이 감히 전설을 항서로 속여 보내왔으니 이런 모욕이 또 어디 있단 말이요. 내 결심은 이미 굳었으니 아부는 더 이상 말리지 마시오. 항우는 끝내 범중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전 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이윽고 준비가 갖추어지자 범중으로 하여금 팽성을 지키도록 하고 친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영양성 50리 밖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계포와 종리매를 불러 먼저 한군의 허실을 탐지하라고 명했다. 한신의 첩자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한신은 장수들을 모아놓고는 영을 내렸다. 초군이 지금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고 있다 하니 제장들은 내가 이미 당부한 대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지 마시오. 항우는 반드시 이곳으로 쳐들어올 터이니 그때를 기다려 일시에 공격하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요. 이때 계포와 종림에는 한신의 진영 가까이까지 접근해 동정을 살폈으나 그저 조용하기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두 장수가 돌아가 항우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항우는 더욱 분을 사기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이놈이 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정 그렇다면 내 기꺼이 선공을 퍼부어 주리라. 너희들은 뒤에 있다가 만약 사태가 급박하거든 즉시 구원토록 하라. 항우는 환초, 우영, 항장, 우작이 네 장수를 좌우에 따르게 하여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한군의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 한신이 말을 타고 달려나와 큰 소리로 조롱하듯 말했다. 함양에서 작별한 뒤로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갑옷을 입고 있어 예를 들이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항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력같이 소리쳤다. 내 이놈! 내 오늘 너를 기필코 죽이고야 말리라. 항우가 오추마를 몰아 한신에게로 달려들자 한신은 여러 장수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쪽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항우가 군사들을 독려해 추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계포와 종리매가 급히 달려와 만류했다. 한신이 싸우려고는 않고 도망만 가는 것으로 보아 우리를 유인하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폐하께서는 섣불리 뒤쫓지 마십시오. 그러나 항우는 두 장수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급히 오추마를 몰아 한신의 뒤를 쫓았다. 한신은 항우가 급히 쫓아오면 급히 달아나고 천천히 쫓아오면 천천히 달아나며 항우를 조롱했다. 이에 분통이 터진 항우는 쉬지 않고 추격해 어느덧 경색하까지 이르렀다. 한신이 강 위에 걸쳐져 있는 좁은 다리 위를 천천히 건너자 항우도 장수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조심스레 다리를 건넜다. 다시 10여리의 추격이 계속되던 중 돌연 초군의 후진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경색하의 다리가 적의 손에 끊기고 물살이 급해 우리의 군사 태반이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항우는 비로소 한신의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되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일어나면서 무수한 전거들이 화살을 쏘면서 돌진해왔다. 항우는 군사를 나누어 포위를 뚫어보려 했으나
빗발같이 쏟아지는 화살 속에 시체만 쌓여갔다. 그 사이 전거는 철통같이 사방을 에워싸고 뒤이어 한군의 기병들이 돌진해 오면서 초군들을 사정없이 도륙했다. 나의 천명이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항우의 입에서 무거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때 계포와 종림회가 경색하의 다리가 끊겼음을 알고 남계의 비탈길을 끼고 돌아 항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계포와 종림회는 초군의 선두에 서서 좌충우돌하며 혈로를 뚫고 조금 전에 지나왔던 남계의 좁은 길로 항우를 호위하며 빠져나갔다. 이 싸움에서 초군의 대장 우영은 난군 중에 죽고 환초는 등에 화살을 맞아 움직이지도 못했으며 그 밖의 죽은 자들의 수요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침이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구나. 항우는 크게 낙심했다. 가까스로 포위망에서 벗어나 계구에 당도했건만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방에서 울리는 한군의 함성 소리는 잦아들 줄을 몰랐다.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본진을 향해 퇴각을 강행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초군 하나가 달려오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본진을 이미 한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항우는 온몸에서 맥이 빠지는 듯했다. 할 수 없구나. 이 길로 곧장 팽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군마를 정비한 다음 이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리라. 항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일시에 횃불이 일어나며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뒤이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더니 그중 하나가 항우의 가슴에 꽂혔다. 이놈들이 감히... 항우는 이를 악물고 화살을 뽑아 내던지고는 급히 말을 몰아 동쪽으로 내달렸다. 초군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목숨을 내놓고 항우를 수행하는 군사는 불과 100여기에 불과했다. 항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0여리의 길을 달렸다. 몸도 말도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소낙비까지 억수로 쏟아졌지만 한군의 추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때 바로 맞은편에서 한때의 군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항우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제 빠져나갈 길도 없구나. 내 비겁하게 달아나느니 이곳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으리라. 항우는 초청검을 칼집에 꽂고 창을 거머쥐었다. 아무래도 가슴에 부상을 입은 탓에 칼보다는 창이 나을 듯했다. 그런데 마주 달려오는 군사는 한군이 아니라 초나라의 포장군이 이끄는 구원병이었다. 신이 범아부의 지시로 군사 3만을 이끌고 왔사오니 폐하께서는 안심하시고 속히 팽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뒤는 소장이 감당하겠습니다. 포장군의 무용은 참으로 대단했다. 그가 일군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무수한 한군들을 베어넘기니 한해 대장 이필과 낙인 두 장수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세 장수가 한데 어우러져 불꽃을 튀기며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포장군의 칼날에 이필의 목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이필의 죽음을 본 낙인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자 포장군은 그마저도 화살을 날려 등을 꿰뚫어 버렸다. 두 대장을 잃어버린 한군은 제각기 도망가기에 바빴고 포장군은 이것을 또 추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윽고 한군을 물리친 포장군이 다시 항우에게 달려와 전과를 보고했다. 소장이 폐하의 흥복을 빌어 한해 대장 둘을 죽이고 적군이 달아나는 것을 기회로 회군하였습니다. 내가 수년간 적장과 마주하여 싸우면 이기지 않음이 없었고 치면 반드시 빼앗아 왔거늘 오늘과 같은 참패는 실로 처음이로다. 그대가 범아부의 명을 받고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지면 꼼짝없이 한신에게 사로잡혀 욕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항우는 긴 한숨을 연거푸 내쉬었다. 항우가 팽성으로 돌아가 군사를 점검해보니 30만의 정병 중에 20만을 잃은지라 범중을 불러 힘없이 물었다. 내 아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이런 참패를 당하고 말았구려. 이제 어찌하면 좋소. 범증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위왕 위표가 지난날 패전한 책임을 지고 평양으로 물러가 있는데 후일 유방이 벌할까 두려워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폐하께서 밀사를 보내어 그를 회유하면 그는 반드시 투항에 올 것입니다. 한신이 이 소식을 들으면 즉시 평양을 치러 갈 것이니 그때 폐하께서 영양성의 허수를 틈타 급히 치시면 유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일거양득의 묘개구려. 그러면 누구를 보내면 되겠소? 그러자 상서령, 항백이 나섰다. 신의 벗 중에 관상객 허브란 자가 있는데 위표와는 본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가 평양에 있으니 신이 그에게 서신을 보내 위표를 달래게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 말에 항우는 물론 범증도 크게 기뻐했다. 즉시 항백에게 서한을 써서 종자로 하여금 평양의 허브에게 보내게 했다. 항백의 서신을 받은 허브는 즉시 위표를 찾아갔다. 위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허브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네, 그렇지 않아도 선생을 만났으면 하던 차였는데. 마침 잘 오셨어. 부탁이니 내 관상을 보고 길흉을 점쳐주시오. 허브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위표를 밝은 곳에 앉게 하고 그의 상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크게 불길한 상이었다. 이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필시 노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 되면 초패왕의 명을 어기게 되고 항백과의 우정도 쳐버리게 되리라. 허브는 웃는 낯으로 거짓을 말했다. 대왕은 극히 귀하게 되실 상입니다. 얼굴 가득 희색이 뻗치었으니 앞으로 100일이 넘지 않아 사방의 영웅들이 대왕께 복종해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위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허브가 돌아가자 위표는 즉시 대부 주숙을 불러 말했다. 지난날 내가 비록 한해 대장군으로서 참패했으나 이는 병가의 상사였어. 그런데도 원수의 인을 빼앗고 이런 곳으로 좌천시키니 앞으로 또 어떤 벌이 떨어질지 모르겠구려. 그래서 말인데 내 차라리 한 나라를 버리고 초나라에 항복하여 한왕을 쳐 파한 후 도읍을 함양으로 옮기고 한초와 함께 천하를 삼분하려 하니 그대는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시오. 위표의 난데없는 명령에 주숙은 깜짝 놀라 말했다. 천하가 한왕의 덕에 감복하고 또 한신의 신묘한 계책은 조패왕의 용맹함으로도 당하지 못하는 터인데 이제 대왕이 외로운 형세에 용맹한 대장 하나 없이 어떻게 그들과 다투려 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대로 한 나라를 섬기면 자연히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될 터이니 대왕은 깊이 통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소. 자고로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지 않소. 위표는 주숙의 간청을 물리치고 항우에게 표를 올려 스스로 항복하고 말았다.